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구속 피한 조국 그러나 그리고 용산 극지하는 복권일까? 12.16 대책 음마 잡았나? 새벽에 온 식중독 훈제 연어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해명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결국 그래도 구속은 피했네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는 소명이 됐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가 도망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현 단계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피의자가 인식한 유죄 수의 비 내용이나 그 사표 조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봐서 개인적인 이익으로 이런 범죄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모두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구속의 상당성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했고요. 아울러서 배우자가 구속된 점 그리고 네. 주거가 일정한 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이 됐지만 이제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없다라고 밝혔는데 검찰의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가 약간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동력을 잃는다 이런 평가는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네. 범죄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어떤 비판이 더 거셀 수 있는 것인데 네. 범죄 자체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재판부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의 공정한 기능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 범죄 자체는 인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현재 또 검찰이 오늘 일자로 그 울산시장 선거 계획과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향후 조 전 장관과 둘러싼 감찰 무마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수사 재판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사실 그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구속이 좀 남발됐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1995년도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또 없을 때 뭐 도망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이제 판단됐을 때 이제 그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사실 그 죄의 유무 심사보다는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여부를 좀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소명은 이제 충분히 됐다고 얘기를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기각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수사를 보강해가지고 혐의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한 다음에 그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난 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그 직권남용 또 뭐 네. 직무유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세 번째 영장 그 청구에서 이제 구속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 물론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됐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소명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도 혹시 뭐 이 혐의가 더 드러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신빙성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재판부께서 범죄의 소명 정도는 예. 넉넉히 인정된다고 인정한 것으로 비춰 봐서는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보다는 네. 현재 가족과 관련해 일가의 어떤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도 재판부 그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추가를 해서 다시 재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좀 모이면 용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용산 역세권 일대 개발에 서막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 용산역 후면 용산 전자상가 있는 그쪽 유수지라고 하죠. 그쪽 예. 부분하고 자동차 정류장 한 14,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를 이제 그 개발하겠다는 도시재생 혁신 그 지구 선정 개발 그 발표가 26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용산 전자상가 인근이 상당히 쇠락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재생 거점으로 활용해 가지고 해당 부지의 입지 여건을 판단했을 때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이다,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뭐 용산 타운 개발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하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용산 개발이 이제 구체화된 것 같고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용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총 사업비가 한 5,92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500가구 정도가 주택이 공급되는데 그 분양 주택 그일 경우에 그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 그래가지고 한 120가구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주택이라 그래가지고 한 380가구가 거기다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 또 아울러서 이제 창업 활성화 거점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산업 체험 시설도 추가로 이제 그 설치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용산 개발이 뭐 일명 통개발로 가느냐 아니면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로 가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서울시는 통개발이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뭐 유수지 공공개발이 되면 이제 순차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세태 지역으로 분리돼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금 지정된 그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자금도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용산적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개발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이 부분의 통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도시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개발에 좀 주춤했던 측면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금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특별위에서 이렇게 선정한 것은 정부의 요청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중에는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청년의 주거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주택이나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개발을 통해서 공공시설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도 같이 그 폭발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그 용지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의 이제 서울시의 이 판단은 정부의 어떤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보니까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뭐 주소지 앞에 용산구가 딱 붙으면 이제 집값, 땅값 다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용산 쪽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사실 또 이제 투자 심리도 이제 촉진돼가지고 많이 네. 올랐고 특히 근데 12, 16 그 부동산 대책 대책. 이후에 상승세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남 3구, 강남 4구보다는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상승 속도가 빨랐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률은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강북 아파트 값을 주도했던 이런 그 이제 지역에서 특히 그 마용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쪽의 지역이 사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0.11%, 용산 0.09, 그다음에 그 성동구 0.07%로 상당히 좀 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북 지역에 상당히 그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또 그 발표가 뭐 개발 어떤 그런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올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투기 심리가 조장이 돼서 조금 더 가격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 8월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그 용산 그 마스터 플랜 추진하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 도시 그런 재생 사업에 대한 그런 플랜을 좀 보류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어떤 그 이제 그 아파트 가격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좀 상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뭐 박원순 시장의 좀 통개발에 그 뭐랄까요 알레르기 반응을 좀 그간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으로 봤을 때 용산 통개발 자체가
쉽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던 정책적 신념보다는 현재는 이제 주거지에 대해서 신혼가구라든가 청년 가구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용산에 가보시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뒷부분은 굉장히 조금 세락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신용산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밀집되게 개발이 번화하고 이루어진 그런 데 있고요.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지금 개발되지 않는 상태로 낙후돼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개발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적절하게 투기를 규제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개발이라고 한다면 시민들도 국민들도 모두 찬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초고강도다 또 전방위 대책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이 이제 좀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좀 주춤한 상황인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가가 뭐 2억 원 이상 떨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주 17일부터 23일까지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전주에 한 0.2% 정도 이제 가격 상승폭이 있었는데 예. 그거보다 반으로 떨어진 0.1% 정도로 이제 둔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매매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강남하고 강북 지역의 어떤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제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3분의 1 토막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한 그 상승률이 0.33%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0.1%로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지난주 대비 한 0.23%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5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았던 수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매매 가격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강북하고 강남 지역이 좀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강북 쪽 특히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오히려 규제책 이후에 좀 풍선 효과 때문에 호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억 이상 되는 예.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금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남권의 한 10억대, 20억대 아파트들은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적으로 이제 강북의 이제 10억 이하의 아파트나 10억 언저리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보다는 풍선 효과 이제 부작용을 염려하는 정책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세를 관망을 해봐야 되는 상태이고요.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고강도 지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을 살려고 했던 분들 중에는 이 고강도 대책 중에 뭐 보유세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부터 네. 대출 규제부터 또 세무조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강북의 한 15억 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심리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국감정원 자료가 이제 17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16일 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이거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정부의 규제의 효과를 좀 보여서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까는 좀 궁금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거래가 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눈치 보기인 것 같죠. 네네. 이제 그 매수자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거래를 좀 삼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번에 12, 16 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상황이 지난해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9.13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예. 거래가 실종되면서 급매물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또 그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고요. 규제 내용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책 모두 어떤 그 수요자에 대한 그 보유
어떤 기존의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수요에 대한 억제 이런 취지의 어떤 강력한 규제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가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대책이 서로 비슷하다고 이제 했을 때 네. 지난해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온 상황을 한번 유념하게 유심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관망세는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당분간 가격 상승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네. 최소한 거래 감소가 상당 기간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생활 이슈예요. 최근에 요즘 뭐 편리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새벽 배송 먹거리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새벽 배송으로 받아본 식품 가운데서 훈제 연어에서 바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런 소식이죠. 네, 주부들이 요즘에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특히 이제 마트에 나가기 쉽지 않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음식을 많이 배달해 먹는데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 결과 이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이 식중독균은 고열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임산부나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균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현재는 관련된 이제 생산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산을 보류했다. 그리고 판매도 중지했고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새벽 배송 업체가 뭐 최근에 사업 규모도 워낙 커지고 있고 또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 굉장히 포장에 대한 그 광고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하니까 좀 배신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어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 지난해 연어 수입량이 한 3만 7천 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 국민 생선으로서 이제 횟감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광어하고 좀 비교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광어 같은 경우 생산량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3만 7천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어가 이제 본격 수입된 게 한 2000년대 이제 중반 정도니까 실제로 한 10년 만에 이런 그 급증 수요세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3만 7천 톤 생산하는데 한 3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20년이 이제 더 단축돼서 당겨진 거네요. 연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그 식중독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배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성장세 배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홍보라든가 뭐 광고, 신문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그런 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연어를 찾는 젊은층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연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 식중독균이 나오면서 국민의 어떤 불안감이나 기존에 이제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그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루빨리 이제 식중독균에 대한 그 해결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해당 업체의 자발적 뭐 회수나 판매 중지, 위생관리 강화를 주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훈제 연어 말고도요, 이 초당 옥수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 배우 김태희 씨가 출산 뒤에 먹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뭐 유명 연예인이 먹어서 유명해진 측면도 있고 이제 댓글들 이제 실제 구매를 했던 소비자들의 어떤 댓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맛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새벽 배송에서 유명해진 주부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제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단기간 내에 어떤 제품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구매량이 많아졌을 때는 배송의 문제나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라든가 소비자의 AS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영업자를 조그만 그 팔다 보다가 갑자기 대규모로 이렇게 배송이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됐을 때 결국은 허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리라든가 유통 과정이라든가 특히 제조 과정에서도 이 위생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스스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새벽 배송 업체도 배송의 문제는 있지만 어떤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통자, 제조자, 그리고 배송자 모두 책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체크로 그 안전 관리, 위생 관리, 특히 이런 식중독균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빠른 배송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인 만큼 안전과 위생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손정혜 변호사 또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